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실제 소득 중심으로 개편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가공의 소득을 추정해서 평가했던 방식에서 실제 재산과 소득 중심으로 부과 체계를 바꿔 형평성 논란을 줄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은 있지만 소득은 없는 은퇴자들은 상대적으로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와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1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는 어땠는지, 특히 은퇴자들이 개편 이후 건보료 폭탄을 맞았다는 주장이 맞는 건지 아니면 왜곡된 부분이 있는 건지 오늘 아침 토론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번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이후의 느낌 변화, 또 은퇴자 건보료 폭탄 논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실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김용하 교수, 복지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선 두 분께 좀 작년에 이제 단행이 됐던 건강보험료 개편 평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동안 우리 건강보험료가 사실은 이제 재산이라든지 자동차에 보험료가 부과되다 보니까 굉장히 비판이 많았고 네. 민원도 많았습니다.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소득 중심 부과 기준으로 소득에 대한 평가를 더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고, 뭐 제도 개선 방향 자체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제도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이제 재산이나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하는 것 자체가 그대로 있고, 게다가 이제 그 피부양자에 속하지 않았던 피부양자로 해서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사람이 보험료를 내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또 반대로 또 이제 보험료를 내야 되는 사람들도 또 수십만 명이 생겼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또 민원이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방향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것이 많지만 네. 속도라든지 뭐 그런 측면에서 아직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저도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네. 뭐 실제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서 형평성을 높이겠다라는 취지는 동의하고 또 그의 네. 방향에 따라서 가고 있는데, 여전히 아직도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단일화할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실질적으로 약간씩 인상된 부분들이 생기는데, 네. 그분들이 납득할 만큼의 어떤 보장성 강화가 같이 진행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2018년도 예상 적자 규모를 1조 5천억으로 해놨는데 네. 실제 1,778호밖에 적자를 못 만들었어요. 그 말은 소위 말해서 급여 확대를 그만큼 많이 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보험료는 올라갔는데 급여 확대가 생각보다 못하네, 이런 느낌을 받는 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동시에 좀 진행돼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은 아직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작년에 건강보험료 개편 이후에 이제 지역가입자들, 그러니까 특히 은퇴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뭐 거의 폭탄 수준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좀 들어볼게요. 뭐 은퇴자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에 이제 근로소득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로소득 그렇죠. 받았던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과거에 이제 보험료가 30만 원이면 그중에 절반은 사용자가 냈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본인은 15만 원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본인의 보험료 15만 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이제 보험료가 예를 들면 3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으로 낮춰졌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제 본인 입장에서 봐서는 15만 원 냈는데 더 20만 원을 늘어난 냈다고 것처럼, 생각하니까 5만 원 늘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은퇴 근로자들은 기본적으로 불만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법 개정 과정에서 그런 이제 보험료를 내는 기준 자체가 좀 더 강화됐습니다.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소득이라든지 재산 이런 부분들이 다소는 완화됐지만, 여전히 이제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일반적인 가지고 있는 사람의 소득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여전히 너무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면서 지금 은퇴자들이 그 불만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네. 어떤 입장이세요? 예, 그 교수님의 지적이 아주 정당한 지적이고요. 네.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방금 화면에 나갔듯이 지역 가입자로 이제 직장 가입자에서 전환이 되게 되면 그동안에는 소득에 대해서만 하다가 네. 여러 가지 재산이라든지 기타 소득까지도 이제 포함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니까 실제로 낮은데 또 높아졌다는 느낌도 받는 분도 계시고 또 실제로 높아진 분도 일부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것은 예전에는 이제 그 피부양자로 자녀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올려가지고 직장 가입자의 혜택을 계속 보다가 예. 이 피부양자의 소득 인정 기준을 옛날에 4천만 원까지 하다가 이제는 3,400만 원으로 낮춰버렸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이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게 된 거죠. 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제 지역가입자로서 엄청나게 그 보험료를 내야 된다라고 느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오히려 2.2%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방금 나왔던 저 그래프는 조금 어떤 근거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전에 그 2015년도에 2.9%, 16년도 4.5%, 또 17년도 3.5% 인상되다가 작년 18년도에는 오히려 2.2% 낮아진 것이 팩트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사실 지금 뭐 은퇴를 해서 기존의 자녀의 어떤 건강보험 피부영자 밑으로 들어갔다면 그 요건이 이제 강화가 되면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났고 그걸로 인해서 보험료 폭탄 우려가 생겼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 체감하는 보험료는 더 늘어났다라는 게 문제의 골자 아닐까요? 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제 재산이나 자동차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지금 금년도에 재산세가 올랐지 않습니까? 네. 재산세에 대한 공시지가 자체가 올란 거거든요. 그렇죠. 공시지가가 올라서 재산세가 늘면 건강보험료도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소득은 더 늘어난 게 하나도 없는데 네. 그렇다고 뭐 재산이라는 게 달랑 자기 집 한 채밖에 없는 건데 네. 그 살고 있는 집에 집값이 그냥 올랐다고 해서 사실 소득이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재산에 대한 공시지가가 오름에 따라서 보험료도 20%씩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뭐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예. 지금 뭐 전반적으로 경기도 어렵고 다 어렵다는 걸 다 인정하지만 그냥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재산 공시지가가 올라서 보험료도 오르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니까 불만이 더 증폭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 보험료에도 상한액 같은 게 존재하나요? 근데 혹시? 보험료 상한액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재산이나 자동차에 대해서도 상한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소득에 대해서도 평균 소득자 그러니까 납입하는 연도의 전연도 기준 평균 소득의 30배까지가 상한입니다. 사실은 이 상한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것입니다. 실제 뭐 보통은 그 건강보험료는 우리 그렇게 이 다른 나라 어떤 나라도 뭐 5배, 6배 뭐 이 평균 소득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2배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평균 소득의 2배까지만 상한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건강보험료도 외국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많아도 5배, 6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30배가 됩니다. 굉장히 많네요. 사실은 이제 뭐 그런 그 30배 많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 이게 네. 이 자체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건강보험을 통해서 소득 재분배 제대로 해보겠다. 뭐 그런 특성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건강보험 제도가 취지하는 것은 보험료 걷어서 아픈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 도와주는 것이 핵심이지 그냥 소득 재분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소득 재분배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는 제도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도 합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예, 그 보험료 상한에. 어떤 소득 대비로 이제 그 상위 소득자의 상한선이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이고 또 건강보험료는 사실은 건강보험료지 세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득 재분배 효과를 일차적으로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교수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의 소득 대비 건강보험 요율을 보면 일본이 10%고 독일은 14.7% 정도 됩니다. 2017년 기준으로. 근데 같은 연도에 우리나라는 그 6.1%였거든요. 그러니까 보험 요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버는 분들이 좀 많이 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네. 이거는 또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은퇴자들의 보험료가 갑자기 많아졌다라고 문제되는 그런 케이스가 이제 한국경제 신문 보도 때문인데 네. 그것에 대해서 복지부가 또 직접 이 반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그 한국경제의 그 케이스를 보면 이전에 1억 8천만 원짜리 연소득을 가진 분이 은퇴하고 나서 소득이 한 6천만 원 줄어가고 네. 1억 2천 정도 됐는데 보험료는 43만 원에서 85만 원을 내게 됐다. 이런 것이 이제 폭탄다라고 표현하는데 한 달에 1,000만 이상 은퇴 이후에도 버는 분이 한 8, 90만 원, 1년에 1,000만 정도 보험료 내는 게 그렇게 폭탄이라고 표현할 만한 사안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사례 인용 자체가 워딩 자체가 좀 너무 과도하게 부여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 그 부과체계 개편된 배경을 좀 먼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소득과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여기에서 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자체가 개편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실제 소득 중심으로 한다라는 부분이 맞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실은 이제 뭐 누가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도 중요하지만은 나는 재산이 더 적은데 왜 더 많이 내게 하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사실은 국민들의 더 큰 불만이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최대한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시작된 것이 지금 부가체계 개편이기 때문에 뭐 아무리 이것을 잘한다 하더라도 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좀 나중에는 뭐 우리 김영환 교수님도 항상 주장하시는 바지만은 그냥 세금하고 똑같이 단일 체계로 가버리는 게 그냥 과세 금액에 준해 가지고 매겨버리는 게 좀 편하기는 편합니다. 네네. 그래야지 불만도 훨씬 없고요. 뭐 세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원이 많지 않은데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연간 한 7천만 건 정도 민원이 있으니까 뭐 어마어마한 민원이거든요. 네. 다수가 이제 부가 금액에 대한 불만들인데 네. 그런 부분을 없애는 방안으로서도 그렇게 필요한데 이런 것을 갑자기 뭐 5천만 명 전체가 대상인 그런 제도다 보니까 할 수가 없어서 시간을 두고 점점 이제 실질화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형평성 측면에서 개편이 됐다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선의의 피해자는 있거든요. 예. 뭐 선의 피해자라기보다는 뭐 사실은 이제 과거에 피부양자로 분류됐던 사람 중에서 소득이 있었던 사람은 보험료를 내는 게 맞습니다. 네네. 그것이 이제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방향으로 가는 큰 원칙이고요. 네. 다만 이제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돈만 가지고는 사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는 재산에 대한 부과, 그다음에 그 자동차에 대한 부과. 이 자동차나 재산에 대해서 보험료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다 소득 중심으로 부과하는 것이 재산까지 찾아가면서 보험료, 건강보험료 내라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일본의 지역에 일부 지역에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일부고요. 세계 어떤 나라도 재산 따라가면서 건강보험료 내라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냥 납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재산 보고 그 재산 가지고 또 보험료까지 건강보험료까지 물론 재산이 많으면 재산세 내야 되죠. 예. 그렇지만 그 건강보험료를 재산에 따라서 보험료 부과하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소득이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영세자영자들이 소득이 파악되지 않다 보니까 네. 재산이나 자동차로 추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네.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은 카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거의 자영자에 대한 소득 파악이 완료가 됐고요. 이제는 이제 그 은퇴 근로자가 지금 대폭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소득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자영자도 아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불만은 갈수록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뭔가 반론을 좀 제기해 주실 것 예, 같은데. 아니 뭐 교수님 말씀 자체가 지금 뭐 팩트이기 때문에 예. 따로 그것에 대한 반론을 하기보다는 예. 네. 상황을 좀 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예를 들면 이 재산에 대해서 보험료를 매기는 나라가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영국의 그 의료제도 NHS 시스템 국가보장 의료체계를 가진 영국이나 호주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 세금에서 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세금 안에는 건보료를 재산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보료를 따로 하지 않고 국가가 직접 그 예산에서 이 건강 보장을 하기 때문에 그게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이미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다 매기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재산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고 보는 게 옳고요. 네. 두 번째로 아마 OECD 국가 중에서 이 소득자들 중에 50%만 세금 낸 나라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지 않겠나 싶은데 그 이전에는 이제 원체 저소득 계층이 많았기 때문에 이 보험료 이제 세금을 낼 대상 자체가 안 되어서 50%밖에 못 냈는데 이제는 최저임금도 좀 인상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나아지고 또 소득 파악률도 좋아졌으니까 이 세금을 내는 분들이 좀 더 높아져야 되는데 아직도 이 납세자의 비율이 5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누구는 이제 그 소득으로 공식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에서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돈을 버는데 보험료 한 푼도 안 낸다. 이런 불만이 또 그동안 반대 쪽에서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어쩔 수 없는 부가체계를 가져왔던 것도 사실인데 뭐 앞으로 과세 투명성이 높아지고
또 과세 대상도 넓어지게 된다면 점점 이것은 없어질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시청자분들 문자로 좀 많이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7298님이요. 재산이 많은 사람이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라고 돌려주셨습니다. 네, 6169님은 은퇴자에게 주택도 자동차도 소득원이 아닌데 건보료 산정 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입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2533님은요. 문케어로 3천만 국민이 혜택을 보았다고 하고 또 실무자 사람은 더욱 확대한다고 하던데 결국 보험료만 인상이 되네요. 네, 0275님은 은퇴자로서 건강보험료, 주택, 융자, 이자도 많고 차량도 1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70세 나이에 청소 알바 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은 갖고 있는데 소득이 없다 보니까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것을 좀 우회적으로 표현해 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자리 4586님은 보장성 강화를 하려면 재정이 있어야 할 텐데 어디서 끌어다가 마련할지가 걱정입니다.라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네, 8611님은 건보료 나올 때마다 놀랍습니다. 보장성 넓히는 건 국민적 합의가 됐나요? 적게 받고 적게 내고 싶습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자 지금 뭐 내용을 살펴보니까 은퇴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재산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집, 내가 타는 자동차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생활할 비용, 주 수입이 없는데 건강보험료가 늘어난다 그러면 이게 폭탄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김영하 교수님 말씀대로 그동안 직장 가입자로 적게 내고 또 직장에서 반을 부담하다가 이제 지역 가입자가 되면서 이제 부담이 좀 높아져서 실제로 보험 금액 전체는 줄어들지만은 본인 부담이 많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도 사실인데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18억이 넘는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이게 실거래가가 아니고 주택 과표라고 해가지고 그보다 더 낮게 책정되어 있는 과세표준. 예, 과세 표준에 따라서 예. 재산을 평가해서 18억 정도인데 그거 가진 분이 한 달에 뭐 한 40만 원 내다가 한 네. 80만 원 낸다고 해서 엄살하는 것은 너무나 좀 다른 다수의 국민에 대해서는 좀 과도하게 들릴 우려가 있지 않겠나 싶고요. 앞서 시청자들이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이제 은퇴 이후에 뭐 일도 없고 수입도 없다라는 부분은 노인소득 보장 체계를 개편해가지고 해야 될 문제지. 네. 그것 때문에 보험료를 더 낮춘다든지 또 형평성을 더 해친다든지 이런 거는 해결이 아니라고 보고 거꾸로 돈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보장성을 빨리 확대해가지고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료비라는 것이 보험에서 안 나가면 결국 자기 본인 부담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문재인 케어를 통해서 시급하게 정부가 제시하는 목표대로 빨리 이제 보장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은퇴자들에게는 절실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우리 이제 유 원장님 말씀도 뭐 일리가 있으십니다만은 아무리 밉다 하더라도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적인 상식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나라도 재산 많은 사람에 대해서 따라다니면서 보험료 그렇게 부과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 그걸 갖다가 감정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감정으로 네.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문재인 케어 같은 경우도 저는 결국은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는 기본 방향이나 원칙은 맞습니다만은 네. 기본적으로 현재 고령화 때문에 의료비가 급상승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네. 보험료 부담이 문케어 같이 보장성을 확대하지 않더라도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까 유 원장님은 보험료가 우리나라 낮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고령화율이 낮기 때문에 낮은 것이지 고령화율에 대비해서 낮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들이 부담 가능한 그런 측면에서 선에서 같이 올려야 되고요. 특히 이제 본인 부담의 상한선 자체를 갖다가 통제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지 그냥 비급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무차별적으로 올려가지고 실제로는 전반적인 국민 의료비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서 적절한 정도에 있어서의 의료비는 통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고령화되는 사회, 특히 세계 제1의 고령화되는 나라에 있어서 의료비가 전혀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담과 또 수급하는 액을 균형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화 속도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고 또 문재인 케어라고 부르는 건강보험 보정성 강화 흐름도 유지가 되면은 나중에
재정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분명히 생기는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뭐 당연히 이 보장성을 강화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예. 당연한데요.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케어 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단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 보험료 인상률 3.3% 선에서 유지하겠다라고 네. 발표를 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누적 적자가 그때 당시에 21조 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 10조 원을 먼저 땡겨가지고 집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들이 보장성 확대는 좋아하지만은 보험료를 빨리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신뢰가 없기 때문에 먼저 국민들이 그 혜택을 체감하면서 보험에 대한 신뢰를 더 높인 상태에서 보험료를 올리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보고 저는 그것은 매우 합리적인 정치적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건강보험 적자가 났다. 네. 또는 흑자가 줄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보험자의 입장에서는 흑자가 나는 게 좋겠지만은 네.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건강보험공단에 21조 쌓아놓다는 말은 국민들이 그만큼 자기 주머니에서 지출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앞서 그 은퇴자들이 보험료가 좀 더 많아진다라는 것에 걱정을 하시지만은 그분들이 뭐 18억 원 이상의 그 재산을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경우에 보통 평균적으로 그 300만 내지 500만 정도의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매달 그렇게 내는데 300만, 500만 원의 민간보험은 아깝지 않고 이 국민건강보험으로 40만 내다 80만 내서 아깝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민간보험은 그 자기들이 만든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한 환급률이 40%입니다. 근데 건강보험은 최소 120% 내지 150%를 환급을 해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다수 국민의 입장에서 또 은퇴 당사자 입장에서도 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 그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관건이 아닌가 보장성 생각합니다. 확대가 필요하다. 예. 네. 이걸 해주셨고요. 시청자분들 의견 좀 살펴보면서 관련 질문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8817님이 공시지가가 올라서 재산이 늘어나면서 재산에서는 돈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은퇴 이후의 수입은 절반으로 줄었는데 보험료는 배로 늘어났다라고 또 올려주셨고요. 그 밖에 또 다른 분들은 0605님은 고가주택에 살면서 건보료 무임승차하면 얌체해줘라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예. 6955님은 진료의 공평한 혜택보다 낸만큼 혜택을 받는 차등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자리 2210님이 세금 중복 부과는 없어야죠. 1416님도 재산세는 따로 내는데 보험료에 포함시키는 건 너무하다. 자, 이 두 분 의견을 좀 기반으로 해서 여쭤볼게요. 앞서서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재산에 대해서 이 건강보험료, 재산과 관련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우리밖에 없다라고 하셨고 실제로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이제 이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왜 중복으로 또 부과를 하냐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뭐 말씀 이전에 드렸던 대로 세금으로 걷는 것이 아니고 보험료로 걷는 것이고 또 과세 표준에서 너무나 재산 부분의 반영이 적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 보유세 요율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현 정부 들고 나서 보유세를 강화한다고 했지만은 상위 0.05%에 대해서 뭐 찔끔하는 이런 정도 연간 전체 금액이 1조 5천억 미만인 그런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네. 중복 부과한다라기보다는 재산세, 보유세에서 부과 못한 부분을 일정 부분 보완한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급한 것은 결국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특히 노인 인구들은 다른 비노인 인구에 비해서 인구 퍼센테이지 대비 그 건강보험금 사용 금액이 3배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그 의료비 증가가 예정돼 있는데 다행인 것은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 GDP 대비 경상 의료비 비중이 7.6%에 불과합니다. OECD 평균이 8.8%거든요. 소위 말해서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 우리 정도의 의료보험료 그 보장을 받으려면 우리보다 한 1.2% 거의 연간 20조 원 정도를 보험료를 더 내야지 되는데 지금 사실은 저수가 저급여 체계로서 싸게 좀 하고 네. 있어서 의료계도 불만이 많고 국민들도 의료 서비스 질이 안 좋다 해서 불만이 많은데 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이제 측정수가 측정급여 체계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교수님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개편 1년 됐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는 게 좋을지 짧게 좀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원칙적으로 이제 소득 중심 부과 체계가 빨리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속도가 2022년까지 2단계로 더 높이겠다고 하지만 네. 여전히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부과를 그대로 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영자는 우리가 지역가입자는 자영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지역가입자가 자영자가 아닙니다. 네. 은퇴 근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뭐 그런 측면에서 세상이 변했고 또 소득에 대한 파악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 소득 중심의 부과가 좀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상구 운영위원장 김용하 교수였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